석유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제가 수십 년간 믿어온 신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국가의 힘을 결정짓는 기준, 그것은 언제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 바다임을 증명해준 유일한 나라,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 MIT에서 해양물류 및 국제무역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매튜 콜먼입니다.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해양 정책과 해운 시스템을 분석해왔죠. 국방부와 백악관의 해상 전략 자문을 하기도 했고 수십 개국 항만 도시와 협업하며 해양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제 경력 내내 바다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설파해왔죠. 하지만 저에겐 하나의 강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조그만 반도 국가, 선진 물류 시스템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이것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삼성, 현대와 같은 기술 기업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해양 인프라 측면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한 반도 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MIT 캠퍼스의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제 동료인 로버트 윌슨 교수는 제가 아시아 출장 계획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튜, 아시아에 또 강의하러 가나? 일본이나 중국이면 모를까? 한국에서 무얼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그저 국제 컨퍼런스 초청에 응한 것일 뿐 특별한 기대는 없었죠.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초청을 받았으니 의례적인 방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로버트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적어도 한국 음식은 맛있다고 하더군. 참, 돌아오면 우리 연구팀 미팅에서 아시아 해운 동향에 대해 간략히 공유해줘.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궁금하거든. 로버트의 말에는 미국 학계에 만연한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만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한국은 그저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죠. 봄비가 내리던 3월의 어느 날 저는 아시아 해운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라는 것이었어요. 인천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바다와 육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나온 가이드인 정소영 씨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콜먼 교수님,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600년 역사의 수도이지만 현대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공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발전된 도시였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 대도시와 크게 다르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나요? 무심코 던진 제 질문에 정소영 씨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겐 사람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는 우리에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자 가장 큰 자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저 의례적인 자국 홍보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법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 있을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21세기 해양 강국의 조건 자원과 인프라의 균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발표에서는 천연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었죠. 컨퍼런스 첫날 서울 코엑스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박준호 국장이 건배사를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죠. 콜먼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 석학이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의 바다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미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철광석과 광물 자원을 품은 호주, 브라질과 비교하면 그건 분명 과장이 심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세히 듣고 싶네요. 만찬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해운협회의 마이클 존슨 씨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과장이 심해.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겠어? 저도 동의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우리 둘 다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랐죠. 컨퍼런스 둘째 날 제 기조연설에서 저는 자원 기반 경제의 중요성과 천연자원이 해양 강국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서울대학교 김민석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먼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론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해양 강국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했지만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 우연에 의한 경우가 많죠.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항만과 조선소를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틀간의 서울 컨퍼런스 후 주최 측은 부산, 울산, 광양을 방문하는 산업시찰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일정은 그저 의례적인 방문으로 생각했어요. 긴 회의에 지친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정도로요. 하지만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항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규모가 상당해 보였습니다. 내일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항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디지털 월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항만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죠. 부산항만공사의 이동훈 팀장이 우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300만 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놀랐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많은 항만들이 처리량만 자랑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동훈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항만은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5분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항만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처음엔 그저 홍보용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관제실에서 실제 작업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고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대의 선박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항, 접안, 하역, 출항까지의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저것 좀 보세요. 이동훈 팀장이 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컨테이너선은 3시간 42분 전에 입항했고 현재 하역 작업이 76%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시간 18분 후에 출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입출항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상 조건, 조류, 선박 상태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입출항 시간을 계산하죠. 이건 단순한 스케줄링이 아니라 미래 예측 기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자문한 미국의 어느 항만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뉴욕의 항만들과 비교했을 때 부산항의 효율성은 압도적이었어요. 미국 항만들이 늘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가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진 완전 자동화 터미널 견학이었습니다. 사람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과 자율주행 운반 차량이 정확한 위치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터미널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됩니다.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오류 가능성도 낮추었죠. 하역 시간은 일반 터미널보다 30% 이상 빠릅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함부르크 항만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유럽에서도 이 정도 수준을 갖춘 터미널은 많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항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이동훈 팀장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고도화된 항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동훈 팀장은 깊은 의미가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광물도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항만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부산 신항의 배후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항만과 직접 연결된 물류단지에서는 수입된 제품이 바로 가공, 포장되어 다시 수출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적 물류 부가가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산항 예상 이상의 효율성과 첨단 기술. 미국의 많은 항만들보다 앞서 있음. 재고려 필요. 다음 날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조선소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김성민 상무가 우리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우리를 조선소 내부로 안내하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먼 교수님, 이곳에서는 매일 25만 톤급 초대형 선박의 일부가 완성됩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죠. 거대한 도크를 따라 걸으며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과 LNG선이 건조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마치 거대한 벌집 속 벌들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로봇 용접 시스템과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었어요. 김성민 상무가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선박 건조 기간을 세계 최단으로 줄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제 건조 전에 모든 공정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죠. 한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설계실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선박 내부를 탐색하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VR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입니다.
실제 건조 전에 모든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죠. 신조선의 설계도를 보며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고, 이는 제가 연구하던 미래 해운 트렌드를 이미 현실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설계도입니다. 기존 선박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줄였죠. 이미 여러 척이 건조 중이고 향후 5년 내에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해군의 최신 함정 설계팀과 협업한 경험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는 기술과 효율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김성민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한국은 조선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민 상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조선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서 조선소 설계도를 가지고 온 것이 시작이었죠. 그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해보기나 했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거대한 LNG선이 진수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라 한국가의 의지와 기술력이 결합된 장관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해운협회의 마이클 존슨이 속삭였습니다. 매튜, 이제 알겠어? 왜 미국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는지.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거야. 드디어 셋째 날, 저희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이 제철소는 자체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학문적 신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광양제철소의 물류 담당자인 박민준 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곳 광양제철소는 연간 2천만 톤 이상의 철강을 생산합니다. 자체 부두를 통해 원료를 직접 공급받고 완제품을 바로 선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제철소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부터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따라 철강이 가공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박에 실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강이 생산되는 순간부터 선적까지 평균 72시간이 걸립니다. 세계 최단 시간이죠. 철강 항만 물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제철소들은 최소 일주일 많게는 2주가 넘는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자동화된 재고, 관리 및 물류 시스템으로 일을 3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합니다. 기술력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항만 시설로 이동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직접 선박으로 운송되는 철강 코일들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배로 직행하는 이 시스템은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갑자기 내가 뭘 잘못 봤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이론,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그것을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부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해양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이론들이 한국이라는 사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가에 서서 부산항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선박들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항만의 크레인들이 밤중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물류 시스템인가 아니면 국가의 생명선인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자원제약국가의 해양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국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대 해양공학과 김민석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 결과 지부티 항만을 통해 모든 물자를 수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매년 약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GDP의 약 5%를 단순히 물류 비용으로 날리는 셈이죠. 김 교수는 화면에 경제 데이터와 물류 비용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국가가 얼마나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수출입 물품의 중간 유통 과정에서 30% 이상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에티오피아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죠. 이어서 다른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요르단입니다. 이 나라는 잠재적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내륙 영토를 포기하고 아카바만의 20km 해안선을 확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요르단 경제는 이 작은 아카바 항을 통한 무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영토 협상에서 석유 가능성이 있는 내륙 지역 대신 해안선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요르단의 경제적 생존을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석 교수가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봅시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지만 세계 6위 수출국, 12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다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해양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GDP의 약 7%가 직간접적으로 해양 산업에서 발생합니다.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해운 조선 철강 물류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산, 자기 바다를 산업화시킨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미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열렬한 박수였습니다. 김민석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먼 교수님이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경계선이나 어업구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생존과 번영의 플랫폼으로 봤죠. 저는 감정이 북받쳐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천연자원 대신 바다를 통한 연결성을 자원화했어요. 부산항, 울산 현대중공업, 광양제철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군요. 그날 저녁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민석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바다의 기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산업의 핵심 원자재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들어옵니다.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다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했습니다. 해운, 항만, 조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였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전략 이론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세미나 후 서울대, 고려대, 포스텍의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스텍 대학원생 이지원 씨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운송로가 아닌 국가의 플랫폼으로 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이지원 씨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해양 데이터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정보, 기상 데이터, 항만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해 최적의 물류 흐름을 만드는 거죠. 고려대 석사 과정의 정현우 학생도 자신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운 물류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다른 학생들도 놀라운 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형 해양 모델은 자원 자체가 아닌 연결성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의 자원, 시장, 기술과 연결됩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김태호 학생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갔고 부모님 세대는 바다 위에 산업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바다 자체를 디지털화하고 지능화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젊은 학생들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미국 MIT의 학생들보다 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미국 MIT 학생들보다 더 성숙합니다. 놀랍군요. 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부산항 전망대에 서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으로 실체 있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조선, 해운, 철강 모두 바다로부터 시작된 국가의 기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산업이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조선소는 최고의 선박을 만들고 그 선박들은 한국 철강을 사용하며 완성된 선박은 한국 해운사가 운영하고 그 선박들이 다시 한국 항만을 통해 세계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가 아니라 완벽한 해양 생태계였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해양 강국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 끝의 조선이다. 부산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그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약 7%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출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바다라는 자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 접근하고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로 해양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자주 국방과 경제 자립을 동시에 이룬 근간이 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수출하는 제품으로 연간 6,4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올립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에서만 약 20만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천억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이 바다. 정말 석유보다 값진 자산이군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든 생각은 이것이 진정한 자원이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남습니다. 한국은 그 영원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하버드, 스탠퍼드, 그리고 국방전략연구소에서 한국 해양 모델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제 첫 강연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못된 가정을 해왔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바다는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이자 경제 번영의 플랫폼입니다. 강연장에는 해양정책, 국제관계,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그리고 점차 놀라움과 이해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항만, 세계 최고의 조선소, 세계 최고의 해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버드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통합적 시각입니다. 우리는 항만, 조선, 해운을 별개로 보지만 한국은 하나의 생태계로 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경치가 아닌 경제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특수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요소를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바다를 단순한 경계나 어업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석유나 가스 매장지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듯이 바다 자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국방전략연구소 발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은 미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그들은 자원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했고 세계 최고의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3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항만의 디지털화와 자동화입니다. 부산항은 LA나 롱비치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둘째, 조선 해운 항만 철강의 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셋째, 바다를 통한 국가 안보와 경제의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같은 실질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 모델이 필요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천연자원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를 통한 연결성은 영원합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의 모든 자원에 접근합니다. 물리적 자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나, 케냐,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도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바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한국처럼 바다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성공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5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모든 강연의 마지막에는 늘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배우고 싶다면 동쪽으로 가십시오. 한국의 바다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강연을 들은 동료 교수 로버트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튜, 내 말을 듣고 나니 나도 한국을 방문해 봐야겠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로버트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을 항상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어.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군. 이 말을 들으며 저 역시 한국 방문 전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시각, 국가 전략을 세우는 방식, 자원 제약을 극복하는 창의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해양 모델 자원 제약 국가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책을 집필 중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바다를 통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부산항 울산 현대중공업 광양제철소로 이어지는 삼각 벨트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책의 한 장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철학이다. 그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넘어섰다. 이것은 자원이 부족한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한국 방문은 제 학문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각국의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석유보다 귀한 자산,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자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유엔 해양정책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바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21세기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영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해양 국가들의 대표들도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한국의 모델이 자국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한국의 통합적 해양 접근법을 배울 것을 권고합니다. 항만, 조선, 해운, 철강 산업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통합적 시각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이 해양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합형 해양 산업 모델을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항만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그리고 해양 산업 간 연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자원 기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석유보다 귀한 자산을 가진 한국의 바다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못 보거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바다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세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밤바다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은 단순한 경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명선이자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의 상징입니다. 부산항을 떠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울산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최첨단 선박,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 품질의 철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자원 제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며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바다를 통한 연결성은 어떤 천연자원보다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처럼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적 플랫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바다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